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부모와 함께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아이 자립펀드 도입을 다시 검토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재정이 꽤 많이 들어가는 정책인가 봐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지는 대중 무역 적자에 유럽연합이 대응에 들어간 건데 유럽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에 필요한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인 일명 출국세가 낮아져서 그렇다는 건데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12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아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이 자립펀드 이야기, 아이 자립펀드. 네. 여기 좀 들어보죠.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칭이 어린이 전용 목돈 마련 펀드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이 자립 펀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하고 부모가 함께 돈을 적립해서 성인 시점, 그러니까 만 18세에 수천만 원의 목돈을 찾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건 지금 구상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 시행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만지작 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 이게 없었는데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금융위 예산안에 이 아이 자립 펀드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그래서 검토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본격 도입을 위해서 이제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구상된 걸로 보면 매달 부모가 뭐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 정도를 넣고 정부도 거기에 매칭해서 똑같은 돈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8년간 적립하면 원금이 한 4,3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0, 20 해가지고. 여기에 운용수익 더하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18세쯤에 쥐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고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여기에 운용수익에 대한 뭐 과세 문제, 그러니까 뭐 비과세 같은 거 해주겠죠. 그리고 심지어 증여세 같은 것도 좀 면제해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요거는 증여 계산할 때 빼자. 네네네.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아이디어로 구상이 돼 있는 상품이죠. 그렇군요. 정부 돈도 좀 넣고. 네. 이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뭐 모든 아이들 다 해줄 거냐 아니면 좀 어려운 집 아이들만 해줄 거냐 논란도 그렇습니다. 좀 있고. 네네. 그렇겠네요.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부가 매칭해서 돈을 넣어준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20만 원씩 정부가 만약에 매칭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주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이거든요. 이걸로 계산해보면 연간 5,8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많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 24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을 18년 동안 줘야 됩니다. 5,800억 원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생아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또 18년 동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18년간 누적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간 18년 후에는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쪽에다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된다. 신생아 수를 지금 그대로 고정을 한다면. 그럼 이건 꽤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한다면 이걸 보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상품으로 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다가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정부 매칭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 잡으면 그 사람들이 그럼 또 거기다 넣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 등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꽤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나라 돈을 쟁여뒀다가 얘가 18세 될 때 한꺼번에 아유 고생했다 하고 줄 거냐 아니면 그 돈을 매년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돈 있으면 애 유치원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든가 할 수도 있는 거고 18세 되기까지 돈 필요할 때가 여기저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부모도 여기에 돈 넣느라고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아이들 도와줍시다라는 취지라면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물론 미래에는 좀 든든한 용돈이 생기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부모도 부담, 정부도 네네. 돈은 넣고 효과는 없어. 이제 이거를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뭐 아름다운데.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출생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 뭐 소득 일부 보존해 주는 거 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어카운트 또는 마가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매우 크고 아름다운 뭐 법안이라 그래서 네. 감세안 통과시킬 때 그 안에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신생아들에게 미국 달러로 $1,000를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준다. 네. 그리고 이거 18세 이후에 찾게 한다. 중간에 못 깨고. 네. 대신에 이거 외에 부모가 불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조금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어 한도를 정해주고 예. 대신에 모두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만 투자하도록 18년간 관리해서 예. 이걸 나중에 18세 될 때 돌려준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처럼 목돈을 쥐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돈으로 미국의 성장과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라는 이른바 마스크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미국은 계속 성장할 거니까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신생아들하고 같이 나누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반면에는 이 자금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계속 받쳐가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있어서 뭐 마치 두 개가 조금 비슷하게 연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가 어카운트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미국 정부는 한 번 태어났을 때 네, 한 번 딱 $1,000 주고 $1,000 주고 그거는 계속 그냥 더 붙지는 않고 네, 정부가 더 주는 돈은 없고요. 깨지는 말아라. 네, 깨지 말아라 18세까지 그리고 부모가 더 넣어줄 수 있으면 뭐 넣어줘도 넣고 좋다. 대신에 투자 대상은 딱 미국 기업 이렇게 딱 한도가 돼 있는 거죠. 뭐 재정 여력이 있으면 나쁜 정책이기야 하겠어요. 근데 다만 세상에 나쁜 정책은 많지는 않고 네.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쓰냐. 여기에 쓰면 딴 데 못 쓰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게 있는데 우리는 애들 저 성인 됐을 때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니까 고아인 분들이 얼마나 많죠. 꽤 있잖아요. 우리도 네네. 수천 명 쏟아지는데 그분들 어른 돼서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뭐 기천만 원이 안 돼요. 그거부터 신경 써야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꿈을 키울 만한 돈이 있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우선순위하고 배분에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아무튼, 되겠죠. 뭐 극력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항상 발을 조금 빼십니다. 이제 좀 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 만드는 분들 마음도 또 이해는 또 되고 네. 또 그렇긴 하네요. 예. 또 정지석 기자님. 네. 요즘 중국하고 유럽 연합 사이가 또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데 경제적으로는 그 두 나라가 꽤 연결도 많이 되고 그렇죠. 또 미국한테 당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최근에는 있어서 맞아요. 심정적으로는 친할 것 같긴 한데 또 한데 여기는 왜 싸운답니까? 여기 또 묘하더라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온 건 다 아실 텐데 예. 근데 다녀온 지 이틀 만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상대로 내고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대중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좀 내놔라 이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프랑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EU의 대중 무역 적자가 3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돈으로 따지면 한 51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7개의 EU 회원국이 뭐 관세 같은 무역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은 그렇죠. 한꺼번에 뭐 하는 게 꽤 있죠.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네, 하는 게.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위원회가 이걸 맡고 있는데 예. 마크롱 대통령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EU의 대중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EU 회원국들의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회원국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과 프랑스의 관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독일은 중국에 수출 많이 해야 되는 나라고 네, 프랑스는 맞습니다. 중국에 수출할 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수입을 좀 줄이면 좋겠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예.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너무 강화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좀 돌려서 유럽의 산업 구조가 망가지고 있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안 샀으면 되는데 본인 국민들이 사다 쓰면서 왜 근데 이게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어떤 갈등의 촉발이 어디서 예. 시작이 됐나 좀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유럽연합이 2023년 말에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과도하게 정부 보조금 받아서 네. 덤핑 가격으로 유럽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해서 그때 조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대상이 됐던 곳이 이제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 이런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이제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출 가격이 가능해지니까 예. 지금 르노나 폭스바겐 같은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이 붕괴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유럽이 작년 10월 달에 중국산 전기차에게 지금 중국산 전기차한테 일반 자동차 수입 관세의 10% 외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려면 10% 기본 관세는 내고 붙는데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추가로 더 붙은 거예요. 중국산만 더 네. 추가로 물어야 되는 관세를 만들었다 유럽이. 네. 그래서 각 제조사별로 추가 관세를 다르게 부과를 했습니다. 아 제조사별로 달라요 또? 네, 그러니까 제조사별로 받는 보조금이 다르니까 그것만큼 관세 추가 관세도 더 다르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 상하이 자동차는 35% 이런 식으로 평균 한 중국산 전기차들이 20% 안팎으로 좀 받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산업박원 목적으로 추가 관세를 유럽산 부과를 한 거죠.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 좀 보호하자 이렇게. 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중국은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이제 명품 소비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착수를 했고요. 또 와인이나 항공기 아니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를 했죠. 근데 이게 보통 두 나라 간의 싸움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이게 참 모호한 게 그러면 자동차가 넘어오면 중국산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자동차 산업이 있는 나라들. 네. 프랑스, 독일 정도일 텐데. 네. 근데 중국이 그럼 유럽 너희들 니네 나라 명품 우리가 안 살 거야라고 하면 그 자동차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라가 명품을 수출하면 딱 맞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독일차 보호하려고 왜 프랑스 명품이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렇죠. 사실은 내부에서는 그런 프랑스 안에 내부에서는 그런 논리가 그런 있는 일이 거죠.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벤츠, BMW, 폭스바겐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돼지고기, 와인, 명품 같은 유럽의 민간 품목에 보복을 하면 사실 EU 내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전히 뭐 유럽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격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렇겠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거 왜 우리 못 쓰게 해? 뭐 맞아요. 이런. 그래서 사실 관세로 밀어붙이기엔 이제 EU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이 협상 채널을 좀 열어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그럼 우리가 헝가리나 독일 같은 유럽 내에서 생산을 좀 늘릴게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이 이제 그럼 우리도 관세를 좀 낮춰볼게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인데 프랑스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네. 중국 차가 독일에서 생산되든 헝가리에서 생산되든 우리랑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 농산물을 뭐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FTA 때문에. 네. 근데 왜 자동차 회사 도와주려고 왜 우리 농산물이 피해봐야 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금 걷어서 농민들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독일이 번 돈으로 프랑스 농민들을 보호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죠. 같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는 오히려 이렇게 대중 강경 노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이익인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이랑 산업 구조가 가장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면 바로 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핵심 산업만 비교를 해봐도 뭐 항공 우주나 원전이나 전기차, 배터리, 철도 이게 모두 최근에 중국의 산업 고도화 영역이랑 굉장히 겹치고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 대중무역의 만성 적자국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대신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들이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뭐 농산물과 와인, 명품 빼고는 중국 수출 경쟁력이 다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기술 격차까지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중국의 부상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고생하는 나라가 프랑스다. 네. 산업이 겹치다 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성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 나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에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 자체가 하나의 강대국이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예. 사실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의 하위 파트너도 아니고 유럽은 또 중국의 시장도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 국가로 좀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최근에 대중 관계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유럽이 네. 참 뭐 잘 안 되네요. 합쳐지지도 보면. 않고 사실 27개 국가 회원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이게 합친다는 참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실은 네. 그래도 그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박수 받을 일이고 네.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인류가 그동안 뭐 저 수만 년 역사에서 안 해본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긴 한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잘 안 되네요.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또 뭐 저 유럽들이 그동안 이제 환경 때문에 네. 친환경 자동차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규제해야 되고 그런 거 하기로 해놓고 네. 또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맞습니다. 이것도 네. 취소한다는 뉴스도 엊그제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러니 참 마음처럼 안 되는데 엊그제 미국에서는 유럽은 저러다가는 저거 표현은 그렇게 안 했는데 100년 후에는 아프리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네, 맞아요. 또 그런 보고서도 나와서 유럽인들은 기분 좀 안 좋겠다 싶더군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찌 보면 우리 되게 유럽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말이죠.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예, 네.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야, 저게 이제 잠깐 즐기다 마는 거지 저거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또 네. 계속 보여주고는 있네요. 자, 김아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대한 문제인데 관광을 좀 부흥하고 진흥하려는 그 재정이 좀 뭔가 좀 삐걱거린다 그런 뉴스 같습니다. 무슨 이슈예요?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뭐 예. 한류 열풍 따라서 해외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관광 재정은 적자로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관광 재정이 네, 관광 재정이. 근데 이 관광 재정이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출국 납부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출국세 인하 후폭풍인데요. 출국 납부금이라는 게 이제 국내 공항하고 항만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인데 나갈 때 한 번씩 다 낸다 이거죠? 네. 외국인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광 수지 적자 해소하고 국내 관광 기반 구축을 이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제 도입한 세금이에요. 근데 이 97년에 도입 당시에는 10,000원이었는데 네. 28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올리지 않다가 물가 반영했으면 한 5만 원 내도 부족한데. 네.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자 이런 취지로 출국세를 오히려 인하한 거예요. 7,000원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면제 연령도 만 2세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약 4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연간 수입이 1,350억 원까지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이 관광 기금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관광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급격히 축소됐고 관광 현장의 이제 붕괴도 시작됐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출국세가 좀 저렴해진 게 네, 전체적으로 그런 돈으로 모아지는 뭔가 돈주머니가 줄어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7,000원씩 거두면 얼마나 거칩니까 지금? 지금 4천만 명 정도가 출국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여러 번 나가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 한 예. 2,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700억. 네. 그럼 원래 10,000원이었으면 그게 한 4,000억 됐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옛날에 97년에 만들고 나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렸으면 뭐 한 2조 원 거치는 건데 네. 좀 서운하다. 이제 그런 얘기군요.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업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예.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이 돈을 지자체에서 자신네들이 이제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갖다 승인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국가 기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자신들이 이제 써야 될 관광 기금이 줄어들고
그럼 인프라나 이런 구축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그렇군요. 생겨요. 이 출국 납부금이라고 하는 거를 걷어서 다 지방한테 관광용 예산으로 나눠는 주나 봐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거기에 돈이 좀 많이 쌓이면 좋겠네. 우리한테 나눠줄 돈이 많으니까. 네. 출국세 이제 뭐 낮춘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해외 여행 갈 때 뭐 부담을 좀 줄여라라든가.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관광 수요나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줄이긴 했는데 그게 좀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요 돈 모아서 무슨 기금 같은 걸 만들겠네요, 그죠? 출국세 모아서. 네, 출국세 모아서 만드는 게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게 네. 계속 이쪽에 이제 쌓이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쓰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 원 쌓이면 1조 원 쓰고 뭐 2천억 들어오면 2천억 쓰고 뭐 그런 네, 구조인가 그걸 봅니다.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높이자는 이야기군요. 네. 다시 한 2만 원, 3만 원 내도록 하자. 네, 사실상 이제 평균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해외 국가들만 봐도 유럽이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 관광 기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숙박세나 관광세로 이제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이라서. 네,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관광 산업이 저하된다고 보는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뭐 천안시는 천안 관광세를 천안 다니는 뭐 각종 입장료나 이런 거에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그쪽에서 결정만 하면 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 뭐 관광세 같은 게 어떻게 좀 매겨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1,000엔 수준인 일단 출국세를 1,000엔 수준인데 이것도 지금 올리려고 5,000엔까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태국도 출국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외국인 입국세를 신설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싱가포르 역시 이제 이미 우리 돈 7만 원대 수준에서 출국세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를 이제 뭐 숙박세든 이렇게 다양화해서 관광 재원을 창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광이 주력이니까. 네,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 경우에는 당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입장료를 지난해 5유로에서 올해 10유로까지 올렸고요. 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기간도 지난해보다 거의 2배 더 늘렸어요. 성수기에는 베네치아로 들어올 때마다 그냥 입장료를 받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일하게 이제 G7 국가들 중에서 영국 런던은 관광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영국 런던에서도 이제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도 관광세 같은 개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목소리군요. 네, 오늘 김아름 기자, 정지석 기자, 김치영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기기에 이상이 있어서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관광세 이야기도 조금 그래서 하다 말았네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